남선경과입니다. 남성경과 아닙니다. 남선, 착할 선입니다. 상호 이름처럼 착한 제품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일 로스팅한 신선한 견과류를 판매하고 있는 믿을 수 있는 견과류 전문 업체입니다. 아몬드, 호두, 마카다미아, 크랜베리, 캐슈넛 등 다양한 견과류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네이버에서 남선경과라고 검색해보세요. 지대나볕 애청자분께는 덤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요, 이번에 짓는 우리 집 단독주택은 난방비가 많이 나온다던데?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다! 에코 온돌 매트! 응? 그게 뭔데? 우리같이 신축하거나 발코니 확장할 때 온수파이프 위에 시공해서 난방비를 절약시켜주는 제품이래. 열전도가 좋은 알루미늄과 동으로 만들어서 방바닥 골고루 열을 퍼지게 하는구나. 크랙 방지에 수맥 차단 효과까지 있다니 예민한 우리 부부에겐 딱이겠는걸? 게다가 유명 브랜드 아파트에 들어간 제품이라 믿을 수 있다고. 초록창에서 에코 온돌 매트를 검색하세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넓이야. 76회 지대북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자기소개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문장이 맞는 거래. 오늘은 무엇으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고. 저희 원래 어떻게 하죠 그럼? 오늘은 자기소개하는 날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자기소개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국문과 출신 아니십니까? 조용히 해. 저는 신자유주의 미스테리 관심이 많은 최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워질수록 창 좀 맞아야 될 놈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국을 보면서 분노에 떠시다가 가끔 저희 방송 오셔서 쉬시는 분들도 교과서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 잊지 맙시다. 예, 깡쌤입니다. 덕이 가득하여 덕실이라고 하오. 미쳤군요. 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네, 덕실이. 맞습니다. 네. 과학과 종교를 담당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김도인입니다. 명상과 동양 철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김도인이 이게 들어오는데 야광으로 된 글씨가 이렇게 옷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난 잘못 봐가지고 WTF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왓더벅인가? 생각했더니 그래서 그러셨어요? 저는 들어오자마자 최 사장님 저한테 욕을 하셔가지고 나 왜 아침부터 또 욕 먹어? 그러니까. 익숙한데 또 NTF가 뭐야 저게? T분의 NT 아닙니까? 저게 뭐야? 어쨌든 늘 의상 검열. 그래서 오늘은 최 사장님 감기 걸리셨나요? 목소리가 왜? 감기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어? 오시고 계십니다. 왜 오셨나요? 그러면 날씨 너무 건조하고 그래가지고 네네. 코에서 자꾸 점액이 쏟아지고 있어요. 왜? 오늘 할 얘기랑 이어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좀 무서워. 글쎄요. 아니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사 중에 그 건국대학교에서 봤어요. 그거 뭐예요? 근데 너무 건물 시의적절하게 폐쇄됐다고? 원인 모를 질병이 발생해서 건물 한 개동 폐쇄하고 건국대학교에서? 네, 동물생명과학대학에서 예. 원인 알 수 없는 질병이 발생해서 지금 격리도 되고 소 실험하다가 폐렴 같다고 하던데 근데 원인 불명의 무슨 전염병이 확산 이러니까 그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격리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국대 다녀오셨어요? 저희 소들이랑 같이 놀다가. 그래요? 좀 또 걱정되네. 또 걱정되네요. 아직까지는 이제 원인 불명인데 이제 밝혀지겠죠. 그렇죠. 근데 약간 예전에도 그 고대 역사서를 보더라도 왕이 부덕하면 이제 전염병이 오고 네네 맞아요. 해가 나라 동쪽에서 망하기 뜨고 전에. 하얀 여우가 나타나고 가뭄이 들고. 가뭄도 들죠. 그렇고. 예. 아무튼 지금 환자분들 빨리 교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지대북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독서의 역사 깡 선생이 준비해 주셨고 두 번째로 지난 시간이었죠. 김도인이 초병렬 독서법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셨고 오늘 세 번째로 준비된 거는 우리 덕실입니다. 네. 오늘 두 분이 독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이걸 이어서 기생충 제국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생충 제국. 네. 그래요? 재밌겠다. 적절하네. 적절하다. 딱 이어지지. 플롯이 이어져. 뭐가? 뭐가 이어지지 못해. 아니 네네. 근데 이거를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을 거예요. 너무 재밌었다고 이 책이. 잠깐 언급해서 재밌었던 책. 그리고 예전에 도희님이 하셨던 방송 뭐였었죠? 인간의 유리 할 때도 잠깐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거의 뭐 몇 년 만에 진짜 다시 한번 책을 봤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빠져드는 거야. 문장 자체가 글도 잘 쓰고 번역도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누가 썼어요? 칼 짐머라고. 칼 짐머. 네. 짐머. 칼 짐머라고. 뭐 하시는 분인데요? 기생충 학자죠. 그렇죠. 훌륭한 분인 것 같고요. 이분이 사례들 위주로 그리고 자신이 어떤 것들을 했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이 기생충 연구하기 위해서 어딜 갔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너무 흥미진진한 거예요. 무슨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영화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언젠간 기생충에 대한 영화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거 말고 전염병 말고? 호빵맨 아닌가? 세균맨. 약간 좋게 의인화시켜서 그래요? 호빵맨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어갖고 이걸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하다가 우리가 딴짓을 하면 또 좀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기사들을 보면서 이제 뭐 다음 같은 거를 보면서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건국대학교 아까 그게 나온 거예요. 사실 오늘 뭐 세균과 바이러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내용들도 살짝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섬뜩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제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그 일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언급을 할 때 기생충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니까. 이거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기생충이랑 바이러스랑 간염이 다르다라고 해서 정리해 주신 적이 있었죠. 네, 그게 독수리. 언제였죠? 보건편. 보건편. 네네. 메르스 관련해가지고. 맞아요. 택배 상자 관련해서 비유 들고. 맞아. 네네. 한 적 있었지. 까먹었어요. 저도요. 빨리 해 임마. 그렇구나. 뭐 이렇게 계속 질질 끌고 있어. 빨리 봐. 그래서 얼마나 재밌길래. 책은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오늘 뭐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다 하고 싶은데 지금부터 뭐 24부작을 하기에는 책 읽어주는 방송을 하기엔 좀 모자르니까. 괜찮습니다. 핵심적인 것들 들어보고 재밌으면 좀 더 이어서. 예. 목차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되게 전문적이다. 그냥 장비 가지고 왔어. 그 서문부터 시작해서 8개의 챕터가 있는데 각각 어떤 내용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는 정도로 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이제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오래된 책이라서 오래됐나? 2004년? 2005년 이때쯤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데. 그런가? 과학서 치고는 최신 아니에요? 아니면은 2004, 2005가요? 네. 10년이면 뭐 최신이지. 10년이나 됐구나.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책을 보면은 표지에 일단 기생충으로 추정되는 게 어떤 괴 생명체의 사진이 있거든요. 그거 뭐예요? 몰라요? 뭐지? 그 관심을 갖고 보지 않았는데. 근데 이걸 딱 보면은 몰라 징그럽나? 어때요? 지금 이미지가 어때요? 징그러워요? 멋있게 생겼어요. 그치? 네네. 좀 그렇다니까. 드라군처럼 생긴 그 모습이 책 표지에 이렇게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 좋은데? 이거 예전에 했던 거 뭐죠? 박테리오파지. 네네. 이상형이라고 하셨던. 막상막하야. 그래요? 고민된다. 근데 이제 보면 처음에는 이거 징그럽게 느끼기도 해요. 근데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책을 읽다 보면 기생충에 대해서 익숙해지면서 얘네들의 어떤 그 소중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서 기생충의 삶. 귀엽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생충의 삶과 의미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러면 목차를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서문, 정맥은 강처럼 흐른다. 그러니까 기생충은 어딘가에 기생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럼 숙주가 있을 것이고 숙주의 정맥에서 살고 있다면 걔네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강 주변에 이제 도시를 건설했던 것처럼 기생충은 어디를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냐면 정맥에서. 진짜? 기생충 입장에선 정맥이 강처럼 흐르는 거야. 동맥은 왜 안 돼요? 너무 빨라서? 혈류가 빨라서 그렇지 않을까요? 동맥을 감염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많이 발견되는 것들은 정맥이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잘 몰라서 동맥을 감염시키면 그 사람이 생존하기 어렵지 않나요? 생물체 자체도?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장기 거주하려면 그런가? 정맥이 모르는데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숙주를 죽이면 안 되니까. 네네. 감염됐다는 게 이제 그 주변을 전부 다 파괴시킨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기생충은 그게 핵심 중에 하나예요. 조절, 균형, 끝내주는 조절들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자신이 너무 죽어도 안 되고 숙주가 죽어도 안 돼. 그러면 일단 감염됐다라는 건 기생충이 들어왔다? 그렇죠. 들어온 거죠. 근데 저희 항상 기생충 지금 몸에도 살고 있잖아요. 그럼요. 아마 그러면 감염된 상태라고 불러요? 근데 특히 그쵸. 어떤 상태에만 감염됐어라고 명명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준이 있어요? 그거는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에이즈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야 면역이 저해되는 게 나타나야 에이즈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네. 근데 HIV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상태는 그냥 보균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증상이 나타나고 감염성이 나타나고 또 증상이랑 감염성은 별개예요. 네. 증상이 강하게 나타났을 때는 오히려 이제 감염력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감염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감기 바이러스 같은 걸 다 갖고 있지만 그치? 실제로 증상이 발생해 우리가 감기라고 얘기하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네네. 우리 알겠습니다. 안에 엄청나게 뭐 대장균에 감염됐다라고 얘기하진 않죠. 정상적인 그렇구나. 상태니까. 아무튼 챕터를 이제 쭉 얘기를 해드리면 자연계의 범죄자들 누구겠어요? 인간이요? 기생충을 예. 자연계의 범죄자들. 네. 기생충을 얼마나 이제 사람들이 미워했는가 이 얘기가 나오고요. 미지의 영역 기생충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챕터 2. 쓰리는 30년 전쟁. 이건 뭐냐면 뭘 것 같아요? 30년 전쟁이요? 그 유럽에 있었던 30년 전쟁. 종교 전쟁 말하는 건가? 아니요. 그러면 기생충과의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생충이 숙주와 얼마나 싸워오고 있고 숙주의 그 면역 체계와 어떻게 정교하게 그거 타협을 하고 싸우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기생충의 삶이 쉽지 않다. 30년 동안 가지고 있었으니까 숙주가 기생충을. 인간 개체가 인간이 아닐 수도 있죠. 인간이든 어떤 생명체 개체가 30년 동안 그 기생충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네. 그렇다면 그 안에서 그냥 편하게 우리가 놀고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기생충도 열심히 살고 열심히 있다. 30년 살고 동안. 있다. 장난 아니게 열심히 살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밀한 공포, 얼마나 정밀하게 기생충들이 그렇게 주변을 조작하는지를 얘기하고 챕터 4에서 챕터 5는 내부로 향한 위대한 발자국. 내부로 향한다는 거는 그 몸 내부, 숙주 내부에 있는 기생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부로부터의 진화가 챕터 6인데 이건 뭐냐면 이게 좀 사실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인 챕터였어요. 기생충이 진화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연구거든요. 우리가 이제 진화를 이야기할 때는 그냥 얼른 배우기로 다윈의 진화를 이야기할 때 자연 선택을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생존 경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강한 애들이 살아남는다. 혹은 살아남은 애들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강하다는 뭘 하냐면 생존 경쟁에서 더 많은 먹이를 섭취할 수 있고 혹은 포식자로부터 피할 수 있고 또 자손을 그러니까 씨를 퍼뜨릴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 포식과 피식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쩌면 기생충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정말 듣고 보니까 그럴듯한 게 야생에서 살아가는 애들은 엄청나게 기생충이 많거든요. 가축화돼서 살아가고 있는 고양이 이런 애들은 수명이 굉장히 길고 뭐 돼지 같은 애들은 뭐 이제 도살당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돼지 같은 애들이요? 돼지는 이제 도살당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예. 그게 아닌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돼지를 예쁘게 계속적으로 키워준다라고 하면 오래 살 수 있어요. 야생에 존재하는 애들은 빨리 죽는 이유가 뭐냐면 엄청나게 기생충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길고양이들 생존이 2년 정도 생존하고 집에서 키우면 11년 산다고. 정말 하더라고요. 2년밖에 15년? 못 살아요? 평균적으로 2년에서 3년 정도. 근데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혐오범죄로 죽기도 하고 또 이제 사람이 먹던 음식을 먹다 보니까 염분이 너무 많아서 고양이 염분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거의 안 먹어요. 그래서 이제 몸이 뚱뚱하다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 오해고 뚱뚱한 게 아니라 몸이 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이 망가지고 그래서 빨리 죽는 거예요. 헐. 아, 정말? 네. 근데 만약에 정말로 인간의 어떤 짬밥 이런 걸 안 먹고 네. 만약에 그냥 그 야생대로 설치류를 먹고 산다라고 하면 조금 더 살 수 있겠죠. 근데 설치류라고 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기생충을 가지고 있고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기생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래 못 산다는 거죠. 그렇구만.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생존 경쟁에서는 누가 더 기생충을 이길 수 있느냐가 강한 개체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진화에 반영됐을 거다. 그렇지. 그렇게 그렇군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기생충이 종마다 다른 것들이 네. 서로 상호 주고받는 게 돼요? 아니면은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기생충 종류는 안 돼요? 네, 그게 되게 핵심인데 네. 기생충은 보통은 한 군데 있지 않아요. 네. 숙주가 여러 개예요. 그렇겠지. 예, 응. 유아기는 여기서 자라고 그다음에 청년기는 저기서 자라고 아, 장년기는 정말요? 저기서 시기마다? 자라고. 네. 그리고 모습도 다 달라져요. 기생충들이 네. 형태가 그게 형태가 크기가 뭐 커지고 이런 게 아니고 네, 형태가 모양이 변해요? 아예 달라요. 그래서 과거에는 같은 기생충인 줄 몰랐어요. 이게 발견되고 예를 들면 쥐 안에서 발견되는 요런 형태와 네. 고양이 안에서 발견되는 요런 형태가 같은 놈이 그냥 말하자면 변태한 거다라고 생각을 못 했었죠. 다른 건 줄 알았구나. 누에 그 애벌레랑 나방이랑 우리가 같은 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아.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면 얘가 누에 고치를 만들었다가 나방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얘가 같은 거네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 기생충은 이렇게 눈으로 막 크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같은 인간인데 미국에서 자라면 미국식으로 입고
중국에서 자랐으면 중국식으로 옷을 입고. 근데 그건 옷만 입는 건데 기생충 지금 모양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아, 예를 들어 완전히 달라져요. 외계인이 됐다 사람이 됐다 막 아, 돼지가 그렇구나. 됐다 이런 중국에 가서 팬더가 되고 미국에 가서 독수리가 되고. 그러니까 올챙이랑 개구리가 같은 종이라는 걸 알아내기 쉽지 않은 거랑 똑같아요. 이해했습니다. 아, 네네. 그렇죠. 변태하기 전에는 알기 힘드니까 변태를 보지 않으면. 네네. 그 다음 두 발로 걷는 숙주는 뭘까요? 닌겐이요? 인간이죠. 병아리. 병아리? 그러네. 직립보행하잖아요. 유인원 뭐 그런 것 가능할 수 있겠죠. 그 두 발로 걷는 숙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 네. 이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8장이 이제 기생충 제국에서 살아가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근데 결론이 진짜로 이게 농담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른 결론이 나올 겁니다. 기생충을 완전히 박멸하는 건 불가능하고 기생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박멸하면 또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모르겠네. 박멸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냥. 오케이. 그리고 실제로 뭐 가장 많은 어떤 많은 종류보다도 더 많은 게 기생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들 너무나 많고 우리가 아는 건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인간도 기생충이라고 할 수 있나요? 무엇인가 그러니까 기생충에 대한 정의에 따라 다르겠죠. 지구에게 기생하고 있다 할 수 있을까요? 기생충처럼 사는 많은 놈들을 보고 있죠. 그렇군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 그래요? 그것도 여기서 나옵니다. 궁금한데 그런 게 있나? 기생충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개별 기생충 하나의 개체가 살아가는 기간은 얼마나 돼요? 그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30년이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로 그게 무엇인가 계속해서 이제 자손을 남기는 걸 합해서 30년이 아니라 아니지 자기가. 개별 개체가 30년 산다고? 오래 사시는군요. 예를 들면 이것도 지난번에 소수를 이야기하면서 했었던 것 같은데 매미가 있잖아요. 네. 맞아. 매미가 땅속에서 뭐 17년 살고 13년 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 왠지 개별 개체가 몸집이 크면 오래 살 것 같고 작으면 금방 죽을 것 같은데 그 작은 게 30년 산다는 거지. 그렇죠. 요 장난이네. 요. 근데 이제 뭐 이분법으로 분열을 하면서 세포 분열을 하는 경우에는 또 약간 오리지널이 뭐냐를 좀 찾기 힘든 것 같아요. 하나가 두 개로 딱 됐어. 그럼 원래 오리지널은 누구지가 되는 것 같아.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알을 낳는 경우에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딱 누가 엄마고 누가 자식인지가 딱 결정이 되겠죠. 그렇게 기생충 알 낳는 경우도 있고 자기 분열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하나짜리도 있을 수 있고. 이거 오늘 다 못할 것 같은데. 24부작 24부작으로. 너무 재밌다. 다 24부작이래. 2016년 초까지 네. 저희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문. 음. 서문 해야 되는데 30분 지났습니다. 야, 24부작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 기생충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게 그냥 서문에서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기생충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여기서는 무엇이든 다른 생명체의 겉에 달라붙거나 속에 들어가서 양분을 빼앗아 먹고 살아가는 생명체를 기생충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럼 사실 박테리아 같은 애들도 세균 또 어떻게 보면 기생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바이러스랑 다른 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뭐 바이러스, 라- 세균, 기생충 차이 좀 설명해 줘요. 바이러스는 그 캡시드 단백질 안에 네. 살아있다고 하기엔 좀 뭐할 정도로 유전 정보만 가지고 있는 애예요. 그게 바이러스였지. 그리고 그 유전 정보를 누구를 가지고 번역을 할 수 있냐면 누구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의도적인 것도 아닐 거야 아마. 그런데 이제 숙주라고 하는 어떤 세포 안에 들어가서 그 세포의 번역 기관을 사용해서 자신의 유전 정보를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뭐랑 똑같냐면 그냥 하드디스크랑 똑같아. 정보만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갖고 들어와서 그냥 읽는 거야. 읽으면 이제 전염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USB 드라이브 같은 게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그거를 그래서 세포에 꽂혀지면 세포가 적절합니다. 빵 터지면서 USB가 쏟아져 나오는 그렇지. 거지. 그 내용이 자가 분열을 하게 되어 있고요. 네네. 그 DNA를 번역하면 뭐가 나오냐면 다시 또 자기 자신의 캡시드 단백질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약간 이상하지. 순환의 오류를 겪고 있는 애인 거지. 그렇구만. 네. 그리고 세균은 삶을 살고 있는 생물이에요, 정말로. 신진대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네. 먹고 똥 싸는 걸로 저번에 얘기했던 거죠. 물질 대사를 다 하고 있고 얘네들은 이제 원핵 생물이라고 해갖고 핵막 같은 것들이 없는, 그러니까 풀어져 있어. 잡탕밥처럼 짬뽕같이 풀어져 있는 아주 원시적인 생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생충은요? 기생충은 그러니까 사실 세균도 기생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균이 바로 바깥에서 살 수도 물론 있겠지. 네. 근데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얘네들이 되게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네. 그럼 우리 몸에 있는 양분을 빼앗아 먹고 살기 때문에 세균도 기생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기생충이라고 했기 때문에 꼭 벌레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긴 하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생충 하면 뭔가 몸집이 좀 클 것 같아. 팔다리가 달려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기생충 하면 팔다리가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왠지? 네네. 난 왠지 회충 있을 것 같은 같아. 애들이 팔다리가 있을 것 같아.
그렇네. 뭘 생각하는 거야? 드라곤. 에일리언 드라곤을 생각하고 있어요. 드라곤. 네. 그렇지. 알겠습니다. 에일리언 같은 경우에는 좀 팔다리도 있고 강력하죠. 그러니까 기생충이라는 거는 좀 범위가 좀 넓은 개념이구나. 범위였죠. 이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이러스나 세균도 사실 기생충의 생활사를 보면 기생충의 범주를 넣을 수 있는데 이걸 따로 분리하게 된 거는 얘네들은 깨부실 수 있는 무기가 우리한테 있었고 항생제라고 하는 네. 바이러스는 아니었지만 바이러스도 이제 좀 항바이러스제가 나왔으니까 기생충은 우리가 성공적으로 퇴치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든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가 좀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런데 퇴치하기는 힘드니까 좀 거기다 관심을 일단 안 가진 거예요. 또 뭐 진핵 생물이냐 아니냐 가지고도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예전에 했었어. 진액, 네. 원액. 그러니까 기생충까지는 진핵 생물을까지를 뭐 기생충으로 보고 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정의에 따라 다른 건데 다른 생명체를 뭐 피 빨아먹고 산다 혹은 그 걔네들의 양분을 빨아먹고 산다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세균도 당연히 기생충이 들어가는 거고 세균들은 원액이기 때문에 항생제 싹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항생제에 죽지 않아 기생충들은. 네. 그러기 때문에 퇴치가 어려우니까 의도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기생충이라고 딱 분류를 했는데 너무 다양한 거예요. 걔네들이 원핵 생물은 아니지만 진핵 생물 중에서도 그 단세포 동물도 있고 아메바 같은 애들도 있고 정말 좀 커다란 팔다리가 있는 애들도 있고 에일리언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의 기생충이라고 할 수 있을 그걸 이제 것이고. 파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너무 좀 느슨하게 모아놓은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범주를. 오케이. 그래서 기생충은 좀 넓은 범위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문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기생충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저자가 수단에 가요. 거기서 수면병에 걸려 있는 감염된 아이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쓰니까 여기서부터 서문만 읽어도 막 빠져드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 얘기해봐. 네, 그만 흥분하시고요. 파동 편모충이라고. 우리를 흥분시켜줘. 혼자 흥분하지 말고. 누구나 재밌나? 나만 재밌으면 오케이, 어떡하지? 걱정되네. 네. 파동 편모충이라고 단세포 진핵생물입니다. 그게 이제 수면병을 일으키는 거고요. 뭐 채채파리라고 들어보셨죠? 수면병이라고 있다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 얘기는. 수면병이요? 그럼 말만 들으면 기면증 같은 거예요? 그냥 자는 거? 거예요. 아. 네, 얘가 감염이 되면서 이제 우리 시간을 알아낼 수 있는 그 부분이 이제 교란이 되면서 기생충에 시간을 알아내는 부분이 교란돼서 자는 낙과방 거예요? 같은 것들 그러다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지고 이제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는데 얘네들 단세포 진핵생물이에요. 근데 이제 기생충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핵생물인데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을 거예요. 원핵생물은 잡탕밥 같은 거고 네. 진핵생물은 그게 구획이 있어가지고 차곡차곡 정리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랬지. 근데 이제 생명이 출현하게 된 지 한 38억 년 정도가 됐다고 보는데 지구 46억 년 역사에서 진핵생물은 출현한 지 8억 년밖에 안 됐어요. 원래는 원핵 생물들이었구나. 원핵생물이 30억 년 동안 있었고 원래는 잡탕밥이었는데 그치. 최근 8억 년 돼가지고는 네, 반찬과 밥을 구분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게 엄청나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야기하는 견해가 있어요. 이제 이 책에 나오는 건 아닌데 진핵생물이 출현한 건 기적이다. 네. 진핵생물 같이 어떻게 원핵생물 두 개가 만나가지고 미토콘드리아가 안에 들어와서 구획이 만들어질 수가 있냐. 근데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근본적으로 우연한 사건이고 지구에서 딱 한 번만 일어났었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우연한 하나의 개체가 진핵 생물이 됐는데 걔에서부터 이제 모든 진핵 생물들이 지금 그렇지. 너무 우연하기 때문에 이게 일어날 수가 없었던 일인 거예요. 이게 외계인의 개입이 아니면 설명하기 좀 어려운 내용. 혹은 신의 선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코 속으로 영혼을 알겠습니다. 그 서점 같은 데 가보시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깜짝 놀라요. 두꺼워서. 5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그 미토콘드리아의 저자인 릭 레인이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원핵생물들이 진핵생물로 진화하게 된 과정은 30억 년,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진화를 이야기할 때 시간만 주어지면 뭐든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30억 년 동안 원핵생물이 있었는데 진핵생물이 나타나게 된 거는 8억 년밖에 안 됐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고 굉장히 우연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만큼 기생충은 일단 세균보다 우월하다.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모든 세균들은 진핵 생물이구나. 원핵생물이죠. 세균은 원핵생물. 죄송합니다. 기생충이 진핵 생물이구나. 그렇죠. 네, 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무리한 거야. 정신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칼 짐머가 파동편모충이 이름부터가 좀 약간 간지나지 않아요? 파동편모충? 멋있잖아. 네. 파동편모충이 매우 아름답다고 묘사를 해요. 네, 궁금하신 분이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동편모충으로 검색을 해보든가 그거에 이제 학명으로 해갖고 영어로 검색을 해보시면 어떻게 생겼는데요? 털이 이렇게 움직이네? 파동 치듯이? 나사처럼
나사. 그 뭐라고 하죠? 미 항공우주국? 말 그대로 나사다. 나사. 그 가장 위대한 발명품 나사 있잖아. 나사 못. 네네, 나사 못. 걔가 이렇게 움직이듯이 네. 그렇게 이제 움직이거든요. 아, 근데 징그럽게 생겼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들여다보고 이제 그걸 연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생충 합체들이 대부분 파동편무충을 좋아한대요. 저도 그 유튜브 동영상을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현미경 사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파동편무충이. 어. 근데 보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미물이 무슨 죄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 열심히 살라고 노력을 해 걔도. 미물. 어떻게 삽니까? 열심히 파동 치면서 살아가고. 내가 생각할 움직이는 때는 거야. 어떤 세포 같은 데다가 머리를 쳐박고 그다음에 꼬리 같은 게 쭉 빠져나와가지고 파동 칠 것 같은데 맞아요? 내 생각이? 뭐 머리를 쳐박고 있지 않아요. 그냥 있어요. 그냥 돌아다니고 존재하고 있는 있어? 게 있어요. 예. 어. 생활 사는 이제 감염시키는 게 있겠지만 네. 일단 피 속에 있는 거를 그냥 보였을 때. 뱅글뱅글 돌면서 있구나. 이해했습니다. 저기 심해에 떠다니는 뭐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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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처럼 뭐 물고기들처럼 흐느적거리는군요. 네,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냐면 브루스 파동 편모충은 매력적인 면이 많은 실험 생물학자들이 애인처럼 여긴다. 이런 식으로 이 논문에다 쓴 적도 있을 정도로 그렇겠지 뭐. 예쁘대요. 그 예전에 제가 예쁜 꼬마 선충 이야기한 적 있나요? 아니요. 있을 텐데 이름도 예쁘다고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이제 언급을 했던 것 같아. 연구하는 분들이 그걸 연구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좋아지나 봐요, 점점. 이게 그렇군요.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독실님 아무튼. 마치 자기 자식 얘기하듯이 되게 흐뭇한 표정으로 하나하나 얘기. 아니 보다 보면 좋아지거든, 얘네들이. 오케이, 저 알겠습니다. 이게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던 게 혹시 진짜 싫어하는 거 있어요? 이거 속으로 들어가면 기절할 것 같다. 저 벌레는 웬만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쵸, 세상은 벌- 두 가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벌레를 무서워서 기겁하는 사람과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 사람. 중간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너무 싫어서 바퀴벌레 한 마리를 보고 나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 퇴치하기 전까지는. 전 곱등이에요. 나는 곱등이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 곱등이는 너무 뭐라고 뭔데? 해야지? 너무 통통해. 크고 통통하고 인간한테 달려들어요. 너무 무서워. 모르나 보지? 사실 본 적이 없어. 아 그래요? 아마 곱등이. 봤을 거야. 근데 보고서 귀뚜라미라고 생각했을 거야. 귀뚜라미도 거의 시골에 본 적이 있는 없어. 것들. 네네. 시골에 있잖아요. 곱등이 진짜 무서워. 곱등이 안에 이제 연가시가 있죠. 연가시도 무섭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곤충을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그냥 뭐 곤충이 뭐 무섭냐? 팍팍 때려잡지 뭐 하고 손으로 때려잡고 막 때려잡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곱등이는 안 될 텐데. 근데 저는 이제 바퀴벌레라든가 이런 것들은 싫어하는데 곤충은 되게 싫어해요. 네. 근데 곤충은 아니지만 싫어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별로 싫어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거미거든요. 아 거미. 거미는 별로 싫지 않아.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봤는데 거미는 곤충은 아니에요, 사실. 김도희 왜 경악하고 있어? 깡쌤 뭐 보시고 계시는데 음. 우연히 시선을 돌리다 봤는데 너무 징그러워. 뭐예요? 야동? 곤충? 연가시. 연가시. 네. 근데 그 거미를 왜 안 싫어하게 됐냐면 당연히 싫었겠지.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알기로 거미는 익충이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거미 인간에게 도움이 되고 이론. 실제 네. 해충들을 다 이렇게 잡아먹는다. 그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는 별로 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바퀴벌레는 상상만 해도 진짜 이제 얘기하면서도 막 머리카락이 쭈뼛 너무 싫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게 있을 거냐면 바퀴벌레 생긴 게 그렇게 징그럽다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얜 지지야 더러운 거야 저거 별로야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혐오감을 얻을 수 있게 이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기생충 제국도 마찬가지인 게 수많은 기생충들이 나오고 어떤 애들은 굉장히 무서운 애들이 나와요. 아 그래요? 인간을 엄청나게 많은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하고 이런 애들 이제 연구하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걸 보다 보면 그렇게 싫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아주 막 이렇게 혐오스러웠던 게. 그래서 어떤 생각도 했었냐면 바퀴벌레를 공포의 대상으로 삼는 건 좀 정상적이진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럼 바퀴벌레를 캐릭터라는 귀여운 어떤 만화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바퀴벌레에 대한 어떤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생기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쥐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미키마우스가 생겨나면서 물론 쥐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그래? 적절한 예가 아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때 왜 덕실이가 왜 그리마도 익충이라고 나한테 얘기해줘가지고 그리마 있잖아요. 왜 다리 많은 애. 돈벌레라고 보통 돈벌레, 하기도 돈벌레. 하네요. 돈벌레 너무 싫은 거야. 진짜 미치도록 싫었거든요. 음. 근데 덕실이가 익충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보는 게 좀 달라지긴 했어. 그치. 약간 느낌이 달라져. 그리마가 다 잡아먹는데 뭐 모기, 파리, 바퀴벌레 이런 걸 잡아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사람한테는 굳이 영향 이렇게 주는 거 없고. 영향을 시각적 영향만 주죠. 강렬한 영향. 그렇죠.
그 이외에도 이제 회선사상충이라고 해갖고 눈의 각막을 뚫고 지나가면서 이제 상처를 주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온 이제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이제 시력을 잃게 하기도 하는 좀 안 좋은 애들이죠 다. 또 뭐 유명한 메디나충은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물가로 사람을 유인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거 아니야? 연가시 아니에요? 연가시 아니, 영화에서 그건 이제 연가시가 곤충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고 아. 메디나충이 아마 발목에 사나? 네, 발을 맞죠. 감염시켜가지고 발을 연가시가 이제 컨셉이 좀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게 맞아요. 아. 사람한테도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그 영화가 음. 보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발이 뜨겁대. 그래가지고 자꾸만 강에다가 발을 담그고 싶게끔 만든다는 거야. 어? 저 그래서 그런데? 예. 이거 직업병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메디나충에 감염된 겁니다. 그건 속상하다. 그냥 발을 안 씻으셔가지고 네네. 그래서 발을 이제 강에다가 담그면 거기서 이제 메디나충이 빠져나온대. 아, 그 이야기는 좀 자세하게 뒤에 또 나와요. 아, 나와요? 예. 강으로 오케이. 가야겠구나. 발이 뜨거워서 미칠 것 같아. 네.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문에서 데니얼 브룩스라는 생물학자가 자신의 연구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개구리를 잡아서 해부하고 그 안에 기생충들을 찾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 브룩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생물학자가 한 지역에서 발견했었던 기생충만 3,000종류가 넘고 대부분 학계 보고가 안 된 거예요. 그만큼 이제 기생충이 많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모든 생명체는 최소한 한 개 이상의 기생충을 가지고 있고 또 재밌는 건 기생충이 또한 자기 자신 안에 또 다른 기생충이 있는 경우도 많고요. 아, 그래. 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기생충으로 본다면 지구 어떤 자연 시스템에 기생하고 있는 기생충으로 본다면 우리 안에 기생충이 있으니까 그것도 그거의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책은 뭐를 담고 있는 거냐? 수십 년간 무시되어 온 기생충에 대한 연구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교하게 적응해 왔는지, 어떤 정교한 적응 능력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숙주의 생식 능력을 없애기도 하고 정신 세계를 조절하기도 하고 그 인간의 복잡한 면역계를 가지고 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생명의 진화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은 또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한 결과들을 쓴 책인데 네. 딱딱하지가 않고 재밌어요. 그냥 기대됩니다. 내용들이. 내용을 빨리 얘기해. 네. 자연계의 범죄자들 챕터 1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기생충 연구의 역사 이런 것들이 나와요. 고대에서부터 기생충이 있는 건 알고 있었고 왜 이제 변을 보고 나면 거기서 꿈틀꿈틀거리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도 변을 보면요? 우리 어렸을 때도 회충약을 먹고 뭐 변을 체변 봉투에 담아가고 뭐 해갖고 몇 개 있는지 맞아. 확인하고 이런 거 있었다고 되게 하던데 싫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 초등학교 때. 요즘도 하나? 지금 요즘 안 하죠. 할걸요? 요즘에 그래요? 약 하나를 먹으면 다 없어져요. 싹 사라져 애들이. 그렇군요. 원시 시대 산 것 같다. 지금 얘기해 보니까 저희 때 세탁기도 없고 뭐 체변 검사하고 또 그리고 막 무슨 머리에 이 같은 것도 있었어. 있었는데 이가 요즘도 맞다. 가끔 저희 유행하잖아. 어렸을 이가. 아, 이가 유행하고 있네요? 요즘도 한 번씩 어느 지역 초등학교에 이 있는 애가 한 명이 나타나면 주변 애들한테 전염이 돼요. 이가. 그래가지고 그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뭐 예전에는 강남 지역에서 갑자기 예전이라고 하는 건 몇 년 전에 어느 강남에 있는 뭐 초등학교에서 이가 유행하기 시작해 그게 기사화되기도 하고. 트렌드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있었어요.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고대부터 르네상스 말기를 거쳐서 기생충의 생활사가 어떻게 연구됐는지를 이제 통시적으로 좀 보고 있는 거죠. 당연히 초기에는 자연 발생으로 여겼을 겁니다. 기생충이 구더기처럼. 구더기는 이제 생물의 시체를 보면 갑자기 구더기 생겨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 발생하는 거야.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며. 그러니까 무엇인가 몇 가지 조건이 형성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땀에 젖은 옷, 그 다음에 뭐 보리 같은 걸 뭐 같이 넣으면 거기서부터 곤충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했대. 그렇지. 자연 발생이 맞는 것 같은 게 무조건 초파리는 자연 발생이 틀림없어. 진짜 어디서 생기는지 바나나를 두면 네. 초파리들이 바나나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도 껍질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자연 발생이에요. 진짜? 바나나의 유전자의 변화를 통해서 초파리가 너무 발생. 신기해. 초파리만큼은 정말. 그리고 너무 빨리 생겨요. 그러니까. 네네. 그거 신기하다. 어디 있는 거예요? 이거 알려주면 되게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네. 초파리 알이 있어요. 어디에? 초파리 과일이 알이 있는 거예요? 과일에 이미 붙어 있어? 일단 초파리의 알이 생겨나면 네. 그 다음부터 그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싫을 수도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통이나 우리 쓰레기통 근처에 초파리가 한번 생겨났다. 그럼 그 주변을 잘 보면 깨 같은 게 떨어져 있어요. 깨 같은 거? 깨 크기만한 거? 근데 그 깨가 아니고 사실은 초파리 알들 혹은 고치들이에요. 그럼 그 초파리가 벌. 그 뭐 예를 들어 포도 껍질이랑 바나나 껍질이 있다 그러면 빠르게 와가지고 거기다 알을 낳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근데 그 그걸 근처에서, 저희가 확인을 못할 뿐이지 그쵸, 그 있었던 아주 빠른 거죠.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어떻게든 들어오는 그 거고. 깨만한 거에서 한 마리가 나와 여러 마리가 나와. 한 마리가 나오지. 고치니까. 아. 근데 이제 이걸 알면 뭐가 안 좋냐면 음식물 네. 쓰레기통 주변이나 혹은 자기 쓰레기통 주변에 좀 초파리가 살았을 때 근처 보면 깨들이 있는 걸 보면 이제 좀 징그럽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예전엔 깨라고 시작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지문선수를 쑥쑥 빨면 되는데 이제는 그게 이게 고치구나, 번데기 같은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이제 징그럽죠. 그렇구먼. 몰랐어. 그런데 아무튼 구더기는 파리의 알에서 부화한 거를 나중에 알게 돼요. 그렇죠? 아. 시체가 있으면 파리가 귀신같이 그 시체 냄새를 맡고 거기다 알을 까고 그 알에 유충이잖아요, 구더기가. 그러니까 이건 자연 발생이 아닌 건 아는데 기생충은 분명히 자연 발생이 맞는 거예요. 왜냐면 변을 보다가 거기서 기다란 촌충이 나오는 걸 본 적은 있는데 촌충이 입으로 들어가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잖아. 밤에 스물스물 입에 들어가잖아요. 우린 먹은 적이 없는데 그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 걔는 자연 발생인 게 분명한 거야. 인간의 일부거나.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구나. 어. 왜 촌충을 먹은 적이 없는데. 분명히 먹은 적이 없는데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1830년대 1830년대 얼마 안 됐죠, 솔직히. 그렇죠. 1830년대 덴마크의 동물학자 요한 스틴스트럽이, 이름도 왠지 좀 멋있어, 스틴스트럽, 나뭇잎 모양의 촌충의 한 사리에 대한 기발한 생각을 했대요. 예를 들면 흡충이 그 나뭇잎처럼 생겼고 알을 낳는데 흡충 새끼는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알을 낳는 것도 알아. 근데 그 새끼는 본 적이 없는 거야. 마치 어린 비둘기가 참새라고 하는 거랑 좀 비슷한 거죠. 작은 새끼 비둘기 본 적 있어요? 오? 본 적 없어. 그렇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는 거지. 지금도 이제 검색해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새가 비둘기 새끼라는데 정말 맞나요? 이런 식으로. 왜 본 적이 없지? 완전히 성인이 될 때까지는 집 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건가? 참새 새끼도 본 적 없잖아, 사실. 근데 뭐지? 제비 새끼는 뭐 본 적 있나? 우리 사진으로만 봤지. 모든 맞아요. 새끼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치, 모든 새끼들은 다 없어. 어디 있어? 궁금하다. 영상으로 봤는데 비둘기는 본 적 없는 것 같아. 비둘기 어린 비둘기들. 그러니까 어린 비둘기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네. 어딘가 알은 그래서도. 어디다 깠을지도 모르고. 근데 비둘기가 이제 집을 만들잖아요. 네. 가끔 뭐 자기 베란다 뭐 실외기, 에어컨 실외기 위에 비둘기가 집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 아무튼 구청에 신고하고. 그럼 볼 수 있겠지, 그 새끼를. 새끼를. 아무튼 그런데 이제 본 적이 아무도 없었는데 특정 종의 달팽이가 서식하는 도랑에서 흡충과 유사한 모양의 큰 꼬리가 달린 벌레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스틴스트럽이. 근데 이제 그게 달팽이 안으로 들어가서 포낭을 만들고 포낭에서 꼬리 유충을 또 꺼내면 흡충이 되고, 그런데 모양이 다른 것들을 발견을 했는데 그 달팽이에 또 다른 기생충이 살아요. 근데 걔는 뭐냐면 형태가 없는 자루 모양의 생명체예요. 그걸 왕노랑벌레라고 불렀어요. 형태가 없는 자루 모양?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달팽이 소화관 속에서 서식을 하는데 이렇게 생겼대. 여기서 이게 묘사가 돼 있어요. 흐느흐느한 몸체 속에는 마치 삼배자루 안에서 고양이들이 꿈틀거리는 것처럼 생겼어. 얘기만 들어도 좀 징그럽지. 꼬리 요충을 닮은 것들이 들어있대요. 그리고 또 어떤 벌레는 미사일 모양의 꼬리 대신에 수백 개의 가는 털로 덮인 몸체로 여기저기 헤엄치고 다녀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기생충에 감염이 돼 있는 거예요, 달팽이는. 그런데 이제 그 스틴스트럽이 뭐라고 가정을 했냐면 혹시 이게 전부 하나고 서로 다른 성장 발달 단계의 여러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 거죠. 누에가 나방이랑 다르게 생긴 것처럼. 그래서 스틴스트럽은 뭘 주장하냐면 학자들이 성충이 되기 전에 이제 각 단계는 다 본 거예요. 근데 걔가 하나라는 거를, 같은 종이라는 걸 믿기 힘들었던 거다. 알아내지 못했던 거다. 이제 1840년대가 됐습니다. 독실한 독일 의사 프리드리 퀴켄마이스터가 낭미충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 좀 이렇게 촌충의 조그마한 버전이에요. 좀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촌충이랑 사실 같은 종류고, 쥐나 돼지나 소 안에선 낭미충으로 있다가 그거의 포식자, 쥐의 포식자 고양이, 뭐 돼지나 소의 포식자가 되는 뭐 개나 인간에서는 촌충이 되는 것이라고 추정을 했어요. 또 이제 같은 거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이제 토끼고기에서 낭미충 40마리를 꺼내가지고 여우한테 그걸 먹였더니 여우 속에서 35마리의 촌충이 생긴 거예요. 옛날엔 다른 건 줄 알았는데 참새랑 비둘기가 다른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 같은 거였다는 거지. 아니 다른 거지. 비율 든 거야. 맞죠. 예, 네. 그렇죠. 네, 그렇죠. 학자들이 이제 놀랐고 이제 무시를 했어요. 또 이제 그 의사를 아닌 것 같고 네가 그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여우 안에서 35마리가 생겨난 거는 그 낭미충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낭미충은 싹 죽었고 그건 우연일치일 수도 있지 않냐. 이제 빡친 거죠. 그래서 퀴켄마이스터는 이번에 이런 실험을 합니다. 처형되기 사흘 전에 죄수한테 돼지에서 낭미충을 꺼내가지고 그거를 수프에다 타갖고 먹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처형 후에 창자를 뒤졌더니 사흘이 지났죠. 이제 창자를 뒤져가지고 0.5cm 정도로 어린 갈고리 촌충을 발견했습니다. 그다음 또 무슨 실험을 했냐? 처형되기 넉 달 전에 죄수한테 낙미충을 먹여요. 그다음에 넉 달이 지났잖아. 이제 1.5m 길이의 촌충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전혀 완전 다르게 생겼군요. 완전 그 다르게 개체가. 그래. 낙미충은 그냥 동그란 알맹이처럼 생겼고 촌충은 이제 우리가 알듯이 길게 마디가 엄청나게 쭉 있는 길어지죠. 갈고리 촌충은 또 다른 거고. 뭐 촌충이 같은 갈고리가 갈고리 종류의 네. 촌충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사진도 나오는데 이게 원래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 종류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촌충이 다 하나다라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아무튼 같은 놈이 생활사가 달라지는 것뿐이다. 두 개 개체가 너무 생김새가 다르니까 전혀 그거 두 개가 같다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지. 그렇죠. 어허.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게 생각해 보면 구덕이랑 파리는 뭐 비슷한가? 전혀 그렇지 않잖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 아무튼 이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격렬하게 욕을 먹죠. 이게 뭘 의미하냐? 기생충은 다른 숙주를 찾아서 외부 세계를 배회하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다른 숙주 어디 있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한 숙주에서 자라가지고 다른 숙주에 먹힐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생충들은. 그러니까 이제 중간 형태가 바깥에서 우리가 촌충 살아있는 형태의 촌충을 본 적이 없는 거지. 그렇군. 자, 그리고 파스테르 이후에 이제 자연 발생은 부정이 됐죠. 자연 발생성 자체가. 아무튼 박테리아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겁니다. 촌충이나 다름없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기생충이라고 불리진 않아요. 박테리아는. 그렇죠? 왜냐하면 박멸이 가능하거든요. 또 질병의 원인이고 박테리아는 세균. 질병의 원인이고 백신, 약물, 위생적 생활 이런 걸로 제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가 어디에 쏠리냐면 이런 감염성 질환을 일으키는 박테리아 혹은 나중에 이제 바이러스 이런 거에만 집중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기생충보다는. 그런데 이제 기생충은 연구를 하기 힘들었던 게 기생충을 겨냥한 백신은 다 실패했어요. 처참하게 실패를 했고 약이 독하기 때문에 말라리아를 예를 들어요. 말라리아 원충 같은 경우에는 약이 엄청나게 독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또 부작용이 심해요. 기생충은 잘 안 죽는 애들이구나. 잘 안 죽어요. 기생충을 왜 그러냐면 항생제가 들을 수 있는 원핵 생물은 박테리아라고 따로 분류해서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생제가 안 드는 애들만 모여 있는 거야 이제 기생충이라고 하는 분류 안에는. 그렇구만. 개념 자체가 잘 안 죽는 애들이네. 그치, 안 죽는 애들. 항생제로 안 죽는 애들을 기생충으로 볼 수 있는 거지. 그땐 보이지 않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다가 이제 기생충이 탄압을 받습니다. 뭐를 발견했냐면 따개비류에는 소낭충이라고 하는 기생충이 살아요. 근데 얘네는 처음에 알에서 부화했을 때는 머리, 입, 꼬리, 몸체 분절, 다리 이런 게 다 있는 형태예요. 이제 개구리 같은 경우 올챙이는 그런 게 없다가 나중에는 팔다리가 생겨나고 머리도 생겨나고 눈도 생겨나고 하잖아요. 그렇지. 아, 눈은 원래 있었구나. 근데 이제 기생충은 반대인 거야. 태어나자마자는 오히려 뭐 입도 있고 눈도 있고 몸체 분절도 있고 다리도 있었어. 그래? 그러다가 오히려 성숙한 소낭충은 개 안에 들어가서 개. 예, 개. 퇴화해서 분절도 없어지고 다리, 꼬리, 주둥이 다 사라져버리고 뭐만 생겨나냐면 나무 뿌리 같이 촉수가 생겨서요. 개의 양분을 빨아먹고 살아요. 식물처럼 변해. 성충이 되면 신기하다. 오히려 반대로. 신기하네. 걔 이름이 뭐라고? 소낭충. 소낭충. 그걸 발견한 랭카스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건강한 사람이 부자가 돼서 퇴보를 하든가 로마가 불을 차지한 후에 망하듯이 기생충의 퇴화를 보고 미워했어요. 기생충이 그러잖아. 처음에는 열심히 살아가다가 팔다리가 있다가 나중에는 식물로 변해버린다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이 안에서 피 빨아먹고 사는 게 됐잖아요. 근데 그게 생존에 불리한 게 아닌데 왜 미워해요? 그냥 형태가 단순화돼서? 개인 취향이겠죠. 그렇지. 그냥 취향이겠지. 싫은 거야 그냥. 노력하지 않고 사는 게 싫었던 거지. 뭐야? 어제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어떤 우리 인간의 미래가 아닐까? 우리도 이렇게 팔다리가 있고 입이 있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죽고 나면 하나의 어떤 일자로 돌아가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김도희님이 지적해 주신 게 너무 정확한 지적이어서 일단은 이걸 따라가 볼게요. 보통은 네. 동의하기 쉬울 거예요. 근데 김도희님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당황을 했는데 보통 그렇잖아요. 어렸을 땐 열심히 살아가는 존재였다가 자기가 성충이 된 다음에는 다른 생명체 안에다가 뿌리를 받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눈도 없어져 심지어. 그냥 양분만 빨아먹고 사는 형태가 되는 거를 퇴화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죠? 오케이.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랭카스터가 미워하면서 우리 인류도 따개비 기생충이 될 수 있다고 탄식을 했고요, 실제로. 그러다 헨리 드러몬드는 1883년 영감 세계에서의 자연 법칙이라는 책에서 기생현상은 자연의 가장 중대한 범죄 중 하나다. 그것은 진화의 규칙을 파괴한다. 그러면서 너희는 진화하라.
너희의 모든 능력을 발휘하여 최선을 다하라. 너희는 너희 종족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모습을 갖추어라. 그리하여 너희 종족은 최대한 완벽해져라. 이것이 자연의 최초이자 최고의 계명이다. 그런데 기생충은 그들 종이나 형태나 모습의 완벽함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이 없다. 단지 음식과 은신처 2가지만을 원할 뿐이다. 어떻게 그것을 얻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개개의 기생충은 각자가 완전히 자신만에 고립되고 나태하며 이기적이고 퇴보하는 삶을 살아간다. 인간도 다르지 않다. 우연히 갑작스럽게 부를 얻은 사람들, 타고난 부를 가진 아이들, 유산을 물려받은 자들, 모든 사회의 식객들, 의회의 아첨꾼들, 시장의 거지들, 그들 모두가 기생은 어김없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들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이게 사회적 배경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 근대였을 거고 진화랑 진보를 동일하게 보는 사회적 관점이 있었을 거고, 그렇죠. 막 산업화가 되고 있었을 거고, 자본주의가 뿌리내리고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테스탄티즘, 노동에서부터 가치가 창출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거고, 신성한 믿음. 그렇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런 사고 방식을 만들어낸 것 같아. 그러니까 노동하지 않고 기생하는 게 나쁘다 이거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기생충이라는 게 어떤 발전된,거나 진보된 생명체의 형태가 아니다. 네, 이 퇴화돼 새끼들은 있으니까. 쓰레기다. 뭐 이런 거죠. 그렇지. 최악이다. 아. 최악이다. 다윈의 진화론 이후로도 또 점점 우월한 생명체가 되는 것이 자연이 권장되고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완전 쓰레기 같은 형태다. 최악이다. 근데 궁금한 게 기생충이 예를 들어 자기를 완전 단순화시켜가지고 네. 기생하면서 피만 뭐 영양분만 빨아먹고서 생존할 수 있다 그러면 네. 생각해보면 효용성이 극대화된 형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장 유리해서 오히려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궁금한 게 이렇게 단순화되면 얘네들이 노력하지 않고 생존하기 때문에 뭐 쓰레기 같고 나태하다 이렇게 비난은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기생충한테도 불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화하려면 환경적 합성이 뛰어나야 되는데 단순화해서 숙주한테만 이제 그 영양분을 갈취하는 형태로 있으면 얘가 변화에 취약해질 것 같은데요? 숙주한테 완전 의존하고 있으니까 숙주 상태에 따라서 얘 생존이 결정되잖아요. 숙주 죽으면은 눈코입 다시 죽죠. 생기나? 다시 생겨요?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자면, 첫 번째는 좀 이따 이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플롯을 따라와야 돼. 아, 네.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거를 비판했었다는 거고, 아, 네. 당연히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 근데 이게 어떤 사회 현상을 야기했는지를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따라가는 거니까 도희님은 좀 더 이게 더 높은 시선으로 보는 거죠, 지금. 맞는 말이고, 그 말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기생충이 이 책에서 전체적으로 말하는 건 이거예요. 과연 퇴화했느냐. 촌충의 이야기를 들어줄 건데, 예를 들 건데, 얘가 그렇지 않다고요. 생명체의 뇌를 조종한다고. 그냥 머리를 이렇게 바꿔서 피 빨아먹고 사는 게 아니라,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해갖고, 숙주의 모양을, 형태, 그 생각을, 그 내적 세계를 바꾸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그 면역 체계와 전쟁을 하고 있고, 유전자 조작까지 해요. 숙주에. 그러니까 쉬워 보이지만 실제는 쉽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구만.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겉모습만 기생충, 보이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욕하니 이 기생충 같은 놈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욕이잖아요. 그런데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뜨끔했어. 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숙주를, 아니 심지어 기생충이 숙주를 살려주기도 해요. 숙주를 건강하게 만들기도 해. 그러니까 이런 너 정교한 죽으면 나 조작들이 힘드니까. 있다는 거를 그런 정교한 조작이 있다는 걸 몰랐던 상황에서, 그러니까 기생충 같은 놈아는 욕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 나 기생충 같은 놈이다. 하지만 너도 기생충 같은 놈이야. 우리 모두가 기생충이야. 이런 식으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무슨 궁금한 말인지 게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인간한테 감염시켰어요, 기생충이. 그래서 감염 증상이 발생했는데 인간 숙주가 죽었어요. 네. 기생충도 항상 같이 죽어요? 같이 아니면 죽죠. 같이 죽어요? 네, 같이 죽죠. 그 안에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죽기 전에 탈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해서 이제 뒤에 나오는데, 예를 들면 달팽이 안에 있는 어떤 기생충 뭘 하냐면은, 달팽이 투명하잖아요. 좀 생긴 게. 그 안에 들어가서 갈색과 녹색 부분으로 이제 자기 몸을 만들어 갖고, 달팽이 눈으로 보이는 촉수 있잖아요. 네. 그쪽까지 가요. 그러면 위에서 새가 볼 때는 걔가 뭐로 보이냐, 곤충으로 보여요. 근데 뭐냐면 그 기생충은 달팽이를 지나서 중간 숙주를 거치고 최종 숙주가 누구냐면 곤충을 잡아먹는 새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새는 달팽이한테 관심이 없어. 걔는 곤충만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달팽이의 눈 부분을 곤충처럼 보이도록 자기의 몸을 조작해갖고 그 새가 곤충으로 착각해서 달팽이를 잡아먹도록 하는 거죠. 이런 조작들을 해요. 나보다 더 뛰어난 것 같아. 능력이 부럽다. 이런 것들의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주게 돼요. 얘는.
그렇군요. 이 책 자체가. 아무튼 일단 다시 헨리 드러먼드 생각을 좀 동의하고 가볼게요. 네네. 일단 우리 이 기생충 같은 놈을 욕으로 우리가 삼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럼 이게 과연 이런 생각들이 어디까지 가냐? 항인종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함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식량을 얻으려는 경쟁에서 약하고 병들거나 의지가 모자른 자들은 굶어 죽고,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경쟁에서도 가장 건강한 자에게 그 기회나 권리를 양도할 수밖에 없다. 경쟁이라는 거는 자연이 그렇듯이 늘 인종의 건강과 저항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고, 그럼으로써 더 높은 단계로 진화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누가 얘기했을 것 같아요? 스펜서? 사회진화론. 히틀러가. 히틀러가. 그래서 위대한 아리아닌의 제국을 만들기 위해 사회의 기생충이라고 이야기했던 히틀러의 시각, 혹은 사실 그 당시 유럽의 어떤 일종의 보편적인 시각일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없잖아요. 그럼 남의 나라로 와.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네스트를 만들고 자신들이 둥지를 틀고 그렇구나. 동화되지 않고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그 나라의 부를 빨아먹는다고 당시에 생각을 했죠. 그치, 금융권을 움직여서. 그러면서 이렇게 다 기생충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유대인을 박멸해야 된다. 기생충이라고 생각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인종의 건강한 진화를 지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그러니까 기생충을 없애야만 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별을 하고 넘어서서 이제 학살을 시작하게 됐다. 그러니까 기생충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당시 학계에 퍼져 있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거고, 일면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도 기생충을 등신 같은 것들이다 좀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걸 없애고 더 우월한 형태로 진화를 해야 된다. 이제 아까 근데 김도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월하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몇 번 언급했었는데, 무조건 다양성이 높아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생존에. 근데 이때는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다리도 좀 더 길고 조각같이 생기고 강한 근육량도 개체나. 많고, 그렇지, 이런 것들이 더 우월하게 보인다,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겠죠. 그런데 이게 유대인만, 그러니까 히틀러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마르크스와 레닌은 또 어떻게 생각했냐? 부르주아와 관료들이 사회가 반드시 제거할 기생충으로 여겼고, 부자들은 국가의 부를 빨아먹고 인민의 노동력으로 기업을 운영하며 부를 키우는 사람들을 본 거죠. 그렇게 보였을 것 같아. 그렇겠지. 최 사장 뜨끔하는데요. 예. 노동자한테 기생해서 사는. 이제 1955년 미국의 기생충학자 호레이스 스턴카드는 사이언스지에다가, 그 사이언스지예요, 자유, 구속, 그리고 복지 상태라는 수필을 썼어요. 기생충은 자유를 포기하고 퇴화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먹이가 부족해 다른 개체를 뜯어먹는 쉬운 길을 찾았다. 사회 구성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자유를 완전히 포기함으로써 기생충은 완전한 복지를 얻었다. 그러면서 촌충과 뉴딜 정책을 같은 맥락에서 취급을 해요. 복지로서의 어떤 뉴딜 정책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같은 맥락인 거야. 그래서 일단 자유를 포기하고 기생충이 되면 다시 자유로워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뭐 할 거냐? 에너지를 온 힘을 번식하는 데만 쏟은 거예요. 그래서 스턴카드는 뭘 생각했냐면, 촌충이 하루에 100만 개의 알을 낳거든요. 스턴카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정말 복지를 통해서 얘네들이 그냥 살아갈 수 있게 해주면 기생충이 돼갖고 맨날 번식만 할 거다. 어디서 많이 쓰는 좀 논리랑도 비슷하지 않나요? 이렇게 상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저는 그 호레이스 스턴카드는 미국의 기생충학자, 과학자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치 중립적인 과학의 명제들을 사회에다가 마음대로 적용을 해요. 이렇게 기생충 봐라,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들이지,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안에서 그런 기생충들을 제거해야 돼라고 생각했던 뭐 어떤 혁명가들이 있었을 것이고. 항상 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아. 항상 과학적 사실을 그걸 응용하거나 비유해가지고 사회 현실에 대해서 적용하고 싶어하는 게 항상 있는 거죠. 사실 우린 잘 몰랐는데 기생충이 얼마나 정교하게 프로그램돼 있고 걔네들도 얼마나 힘들게 싸워가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겠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남자의 바람기 같은 걸 설명하는 진화심리학이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합리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설명은 할 수 있어요, 이걸로. 혹은 뭐 여성들이 왜 좀 우월한 알파 메일이라고 하나요? 알파 그 우두머리 강한 남자를 원하는지 선호하는지 진화심리학으로 설명하는데, 설명하는 거지 그게 또 이제 합리화하는 건 아니에요. 남자가 바람피는 걸 당연하다, 여자가 뭐 돈 많은 남자를 밝히는 건 당연하다라고 합리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합리화하는 데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과학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거에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뭐 양자론 같은 거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이렇게 좀 잘못 적용하는 얘기들이 있더라. 근데 실제로 기생충은 진화에 엄청난 영향을 줬고, 사실 더 건강하고 우월한 개체는 잡종인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은 이 책을 본가에 놓고 왔어요. 그래서 다시 그 좀 빌려 도서관에 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더 아름다운 개체가 사실 잡종이다, 이런 책들도 좀 보고 그러면서 이것도 다음에 소개하면 재밌겠다 싶은 생각을 했거든요. 오케이.
그 강아지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개 키우는 분들이 이제 순종이다라고 하는데 순종은 다 만들어낸 거잖아요. 원래는 다 잡종 형태가 정상적인데 계속적으로 근친교배를 시켜내요. 그랬더니 예를 들면 얼굴이 납작한 형태가 나타났다. 그럼 계속적으로 근친교배를 유지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특정 형질들만 뽑아내서 이거를 순종개로 이제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전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개체가 되게 되고 잡종이 아닌 순종인 강아지들, 개들이라고 해야겠네요. 개들은 실제로 생존에 굉장히 불리한 경우도 많아요. 그렇군요. 지난번에 뭐 시추 눈 잘 빠진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과학적 연구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가치 중립적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정도를 알아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또 물리학과 생물학은 또 다르니까. 생물학은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함부로 사회현상에 적용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아무튼 1989년 얼마 안 됐죠. 동물행동학의 개척자인 콘라드 로렌츠도 기생충의 역행적 진화라는 글을 통해서 기생충을 경멸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기생충 제국의 저자는 다들 틀렸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기생충이 정말 그렇게 연약하고 게으르다면 어떻게 지금처럼 번성할 수 있겠냐. 어떻게 백신을 물리치고 한때 기생충의 효과가 있었던 약물이 무력화됐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진화했겠냐. 저자들은 20세기 초 학자들이 스스로 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뭐 물리학도 그랬고 뭐 모든 면에서 그때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린 겸손해야 된다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겠네요. 1챕터는 끝났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군요. 1챕터만. 아, 네. 그래요? 이제 2챕터 보면서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계속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야, 기생충은 그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생충 같은 삶을 살지 않아. 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겠죠. 그 얘기를 이제부터 앞으로 시작되는 거죠. 24부작으로. 그럼 우리 잠깐 쉰 다음에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